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고 우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좌충우돌 시사평론가 수민킴입니다. 8801님 이런 문자는 계속 소개해야 됩니다. 이건 뭐 박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어떤 자, 8801님의 문자. 보수와 진보의 적절한 믹스 커피를 만드는 김태현의 정치쇼 좋아요. 앵커의 송곳 같은 질문 또한 사이다.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 균형. 우리 패널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자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잡법 지금- 문자라고 하지 이런 거를. 지금 패널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문자를 보내십니까? 근데 이분이 정말 8801님이 대단하시네요. 네. 커피는 믹스 커피죠. 하지만 저는 8801님에게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아, 따뜻한 걸 드시든지 차가운 거 드시는 걸 알아서 하시고. 따한가요? 아한가요? 예? 따한가요? 그걸 알아서 드시는 거지. 알았습니다. 커피 쿠폰을 저는 한 장 드린다는 거예요. 8801님인데. 역시. 균형 잡힌 예리해. 시사 힘들어요. 프림하고 설탕을 준비를 해두셨다가 네. 타서 드시면 믹스 커피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별다방 가세요? 네. 거기 뭐 시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뭐 집에서라도. 집에서. 네. 알겠습니다. 뭐 알아서 드시고 하는 저는 드려요 커피를. 경동시장인가요? 균형 잡힌 시사. 예? 경동시장? 저기 저 SBS 1층에 있어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SBS. 네. 이거 균형 잡히기 힘듭니다. 제가 균형을 하도 잡아가지고 네. 나 이제 평균대 위에서 한 300m 뛸 수 있을 것 같아. 안 넘어지고. 네. 작두 위에서도 뛰신다는 말이 그럼요. 있어요. 안 넘어져. 네. 뒤뚱뒤뚱하면서. 아우. 예. 유튜브로 김홍님께서 오늘은 어떤 드립과 어떤 성대모사가 나올까. 오늘 저 배종찬 소장으로부터 네. 저를 빵 터지게 하는 성대모사로 드립이 나오면 유튜브로 김홍님께 커피 드릴게요. 드립 커피죠. 예. 네. 이걸로 터진 건데 이미. 네. 김홍님 네. 드립니다. 네. 예. 드립입니다. 네. 이메일로 그 문자 연락처 주시면 제가 커피 쿠폰 김홍님께도 보내드릴게요. 준비된 주제를 좀 보죠. 설이 지났어요. 설 민심 지났으니까 설 민심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거. 원래 항상 뭐 그 얘기 하잖아요. 설 민심. 명절 민심. 그러니까 예전에 겨울에 대선 있을 때는 대선 때는 추석 민심. 네. 근데 지금은 봄에 이제 대선이니까 대선도 설 민심. 그렇죠. 그다음에 총선도 설 민심. 네. 그 명절 민심이 중요한 이유는 뭐 10여 년 전, 15년 전만 해더라도 정말 중요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휴대폰 보급이 많이 안 됐을 때는 정말 명절날 모이면 그래도 다들 좀 낯설게 뭐 1년 전 만에 또 6개월 전 만에 만나는 친척들이지만 또 얼굴을 맞대고 직업을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연령을 초월해서 또 성향을 초월해서 또 남녀를 초월해서 이게 민심이 뒤섞여요. 그래서 우리가 민심의 용광로다. 또 장터에서 막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장터 효과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휴대폰이 문제네. 휴대폰이 생기면서부터는 스마트폰. 대화를 안 해요. 다 휴대폰만 봐. 그러니까 이 명절 민심이 아니라 각자 민심이야. 강민이야, 강민. 그러면은 예를 들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서울에서 내려오면 서울이나 경기도 내려오면 야 요새 수도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걸 예전에 물어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필요가 없다. 지금은 이미 다 판단하고 계시다. 정치쇼 보면서 뭐 열린 토론 보면서 종편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다 하시니까 더 잘하세요. 그래요? 그 그럼요. 중간에 뭔가 홍보가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죠. 네.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정치쇼 항상 들으시기 때문에 다 아시고 계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요. 네. 그 자식들 얘기 안 들어봐도 부모님들이 정치쇼 그러면은- 말고 또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건 뭐 전 들은 바가 없어요. 네, 넘어가세요. 숨은 그림 네, 찾기입니다. 기억이 안 나. 네, 자, 잡아냈습니다. 그러면 과거 데이터 한번 보자고요. 2016년 그리고 20년 총선 당시에는 어땠어요? 설민심 영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설민심과 네. 총선 사이에 큰 일이 있었구나라는 데이터가 2016년 총선이 특히 그런데 그래요? 2016년 총선의 설민심 때 보면 네. 새누리당 당시 여당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어떤 조사를 보면은 그 뭐 한 42% 지지율이 새누리당 지지율이 근데 민주당 지지율이 20%였습니다. 그런 데가 있었어요? 네, 더블 스코어였거든요. 16년. 총선이 2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는데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니었죠. 새누리당이 제2당으로 쳐지는 네. 선거가 됐기 때문에 네. 2016년 총선의 경우는 이 설민심을 가지고 그때의 데이터만 가지고 선거를 예측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례가 된 것입니다. 나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제 네. 기억에 그 당시에 설 이후에 설이 좀 빨랐던 것 같은데 제가 잘 기억하지 16년은 설이 그래도 아니요 2월이었어요. 빠른 편은 아니었어요. 2월 네. 초 아니었어요? 1월은 아니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설 이후에 아마 공천 파동 나고 네. 그렇죠. 무공천 지역 나오고 옥새 들고 나르서 나오고 나르서죠. 녹취 파일 나오고 막 그럼요. 이러면서
새누리당이 그냥 기우뚱한 거 아니에요? 김세현 앵커가 잘 기억하는 이유가 있죠. 잘 기억하는 이유가 네.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그 여당의 악재도 있었지만 사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네. 샤이 야권 표심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정권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표심들이 여론조사에서 잘 안 잡혔던 시절이었다. 예, 이런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큰 차이가 예. 총선 때 뒤집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2016년도 보면은 참 공천이 중요하다. 2월은 공천이에요. 맞아요. 3월 달은 무한 네거티브 전쟁 마타도 오고 네. 흑색 선전이고 4월 달에 이제 총선이 있는 건데 2월 달에 공천을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2016년에도 지지율이 앞서는데도 불구하고 공천이 망가지니까 끝내 총선이 공천 잘하면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은 공천 잘했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공천을 잘했어요. 공천 잘하면 130석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이 123석으로 일단 1당이 됩니다. 네. 민주당이. 그러니까 2020년을 보면은 2020년 어땠어요? 2020년에도 설미. 그때는 대통령 지지율도 높았고 예. 또 선거일에 가까워지면서 예. 민주당 지지율도 높았고 네. 총선 구도도 정권 안정론이 더 높았어요. 코로나가 있었고. 그런데 네. 그때도 공천만 잘했더라면 한 130석까지는 갔을 거예요. 그때도. 국민의힘이. 예. 그때는 당시에는 이제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인데 근데 공천을 못 하니까 130석은커녕 오히려 민주당이 180석으로 압승을 해버리잖아요. 예. 그때도 왜 어떤 공천이 있습니까? 이른바 호떡 공천이 있었잖아요. 미래한국당 뭐 호떡 뒤집듯이 공천하고 명단 싹 바꾸고. 그다음에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도 숱한 문매를 맞았어요. 예. 그러니까 사천 논란도 있었고. 공천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시스템 공천과 전략 공천으로 나눠져 있는데 예. 공천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130석까지는 가요. 공천만 잘하면. 아, 이게 양대 정당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예. 공천 못하면 삐뚤어져서 상대 정당이 160석, 180석까지 하는데 공천만 잘하면 일단 130석까지는 간다는 거예요. 당시에 제 기억에 미래통합당이 아마 뭐 험지 공천을 뒤집는 거 뭐 그러려 할 건데 네. 비례대표하고 미래한국당 그다음에 강남 몇 군데 공천을 발표했다가 뒤집는 일들이 좀 생겨나서 그래서 아마 뭐 사천 논란도 있었고 공천 파동도 좀 있었죠. 어쨌든 자 그럼 이 올해 얘기 좀 해보죠. 올해는 그런데 이 설 연휴 직전에 대통령 신년 대담이 발표됐어요. 그리고 설 연휴 기간에도 재방송 됐는데 요거를 반영한 여론조사 나온 거 있어요? 이게 이제 특별히 설민심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제가 이제 김소민 평론가하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대담은 대담해야 된다. 소담은 소담하게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왜 아, 중요하냐면 이거 재미없다. 네. 아까 커피 그거 다시 없어질 이거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1-1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물론 대담 내용이 오롯이 다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설 명절 직전에 이제 실시된 이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 5일부터 8일까지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직전 조사인 37.3에서 이 조사에서는 더 최근 조사에서는 39.2%. 오, 올라갔네. 올라갔어요. 네. 또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내려와서 57.7%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오히려 반영된 거예요? 설 대담이? 약간 반영됐죠. 왜냐하면 8일이니까 아, 예. 7일 다음날 8일은 반영이 됐는데 오롯이 반영됐다고 보기는 힘들고 예. 뭐 반영됐다고 전부 다 반영됐다고 보기는 근데 이게 뭐냐면 위기감에 따른 결집은 해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고공행진으로 40% 45%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는 예. 결국 해결을 해야 되는 건 한동훈 위원장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한 위원장이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다. 왜 대담 내용만으로도 이 대통령이 전반적인 지금 선거 판세를 뒤집거나 영향을 주기는 좀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 그 몫은 공은 한 위원장에 넘어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김수현 평론가는 네. 어떻게 해석합니까? 근데 공은 넘어와 있어서 한 위원장이 스파이크를 쳐야 되지만 공을 잘 띄워줘야 되잖아요. 아, 네. 스파이크가 토스가 좀 세터가 토스 중요하지. 이 배구에서 핵심은 토스거든요. 맞아요. 이 세터는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이고 네. 근데 대담에서 보여진 바로는 영부인 리스크의 어떤 정면 해결 이거는 어렵게 됐거든요. 그럼 윤 대통령이 다른 카드라도 뭔가를 내놔서 예, 그래야지 여당에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당 대통령하고 총선을 지휘하는 당 관계자가 이렇게 제대로 분업된 이 사례를 보면은 1996년에 대표적으로 김영삼 당시 대통령하고 이회창 선대위원장 이 체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회창 선대위원장 포함해서 그때 이회창 위원장뿐만 아니라 이홍구 위원장, 뭐 박찬종 위원장 등등 이렇게 즐비하게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거 하면서 드라이브를 건 게 있었기 때문에 또 색다른 인물들이 들어와서 또 보완을 해줄 수 있었거든요. 그럼 결국에 주된 것은 윤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이 어떻게 이걸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위원장도 뭐 속공도 쳤다가 뭐 이동 공격도 했다가 오픈 공격도 했다 이렇게 하려면 결국에 세터인 윤 대통령이 중요하다. 윤 대통령의 무슨 카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 전은 다른 입장인데 네. 그러면 그 카드가 뭘까? 그럼 지금 대통령이 어떤 국정 운영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한다고 해서 판세가 바뀌고 영향을 줄까?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결국 사과는 안 했단 말이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 MBN 매일경제신문이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총선 영향을 물어봤어요. 네. 총선 영향을 물어봤는데 영향을 미친다가 58%,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39예요. 나 이거 많이 본 숫자야. 그렇지. 대통령 제가 긍정평가 부정평가랑 비슷한데요? 역시 김태현 앵커가 똑똑해. 아, 되게 스마트해. 긍정평가보다 조금 더 높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네. 긍정이 39,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김건희 여사 이슈입니다. 39고 영향을 미친다가 58이면 네. 이거 지금 화들짝 놀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호들갑스러울 정도로 총선에 영향을 준다고 이거 큰일 났네. 네.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에서 네. 한 위원장도 그렇고 김경률 비대위원은 더 할 테고요. 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총선 구도를 물어봤어요. 네. 총선 결과 어떻게 기대하는지 물어봤더니 국민의힘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40%, 네. 민주당이 36%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네. 김건희 여사 이슈가 총선 영향이라는 거 개인한테 물어보면 개인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김태현 앵커한테 개인한테 네.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가 총선에 어느 만큼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줄지 물어보면 제대로 답할 수 있어요. 아. 전문가가 아닌데. 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러니까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그렇지. 별개로 정책 총선판에 대통령의 이 긍부정 지지율 비슷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조사에서 물어봤습니다. 총선 구도를 물어본 거예요. 총선 결과를 어떻게 기대하느냐. 국정 운영을 원활하기 위해서 여당인 국민의당을 지지한다가 40%, 국민의힘, 또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40%,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야 된다가 36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영향은 영향이고 예. 총선에서 민주당을 그래서 찍겠다는 것과 총선의 실제 결과로 연결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이 부분인 건데 결국 그러니까 그 동일한 사람이 동일하게 대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건 김건희 여사 총선 명품백 문제 총선에 영향 없어 묻고 가도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온전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걸로 지금 수치상으로 나오는데 네. 김건희 여사 이 문제 해결해야 돼 문제 있다 대통령의 신년대담 이거 부족해라고 하면서도 전부 다 민주당 지지율이 연결되지 않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여당 싫다고 해서 특정 야당을 다 지지하라는 법은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김건희 영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응답자들이 네. 민주당으로 결집해야 될 꼭 그런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럼 그 네. 사람들이 이제 또 제3지 개혁신당으로 빠지고 막 이러나요? 뭐 제3지대도 있고 지지정당이 없는 사람도 있고 네. 지지정당 없는 사람은 총선에 임박해서 정당은 어쨌든 정할 수도 있겠고 이 경우에 이제 민주당으로 표가 흘러 들어갈 개연성은 또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아예 선거에서 기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이 이슈는 이제 야당 쪽의 파이를 재보기에는 좀 어려운 이슈다. 다만 네. 여당 쪽이 어느 정도 수준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그 김건희 영부인 리스크에 대한 부정 여론에 비해서는 네. 이게 선거에 영향을 안 끼칠 것이다라는 응답이 많은 편이잖아요. 39%가 네. 나왔으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같은 조사에서 40%다 했을 때 국민의힘을 지지하기로 한 사람들은 네. 아 이거 그중에서도 일부는 문제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총선 때 내 선택에는 네. 특별하게 영향이 없을 거고 전체 판세에도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김건희 영부인 이슈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붕괴하지는 않는다. 아하. 라고 하는 거 첫 번째고 두 네. 번째는 다만 묶여 있을 수는 있다. 묶여 이것 있을 때문에.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 기간에 집안에 방 안에 있는 만화책 같은 것이죠. 네. 이게 시험 기간이 다가올수록
벼락치기를 해서 성적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화책을 중간중간에 보면서 이게 좀 떨어질 가능성이 네. 또 있다. 이 알겠습니다. 정도의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데이터를 읽을 때는. 네. 그래서 저는 이 여론이 중요한 것이 결국 지금 또 하나 맞서는 선거 메시지가 운동권 청산론과 검찰 독재 청산론인데 아 이거를 여론조사한 저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MBS 여러 군데서 했더라고요. 이 MBS 여론조사 이제 K-스테이트 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 그리고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지표 조사.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였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리얼미터 조사는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였고요. 네. 근데 이 조사를 보면 지금 86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서 공감한다가 51%, 공감하지 않는다가 38%예요. 공감한다가 더 높죠. 네. 그다음에 검찰 독재 청산론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가 58%, 그다음에 공감하지 않는다가 35%예요. 짧게 설명드리면 검찰 독재 누가 좋아하겠어요? 청산해야 된다. 아니 검찰이 독재한다면 좋아할 사람은 없죠. 독재인데 예. 독재를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58%대 35% 대통령 지지율 비슷하게 나왔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데 이거 싫어하곤 했지만 정작 투표할 때 이게 후보자하고 관련돼 있냐면 별 관련이 없어요. 근데 86 운동권 청산론이 왜 무서울 수 있냐면 네. 공포스러울 수 있냐면 공감한다가 51%인데 투표소로 갔는데 86세대야 후보자가. 예. 그럼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된다. 그냥 단순히 민주당 여기 나온 수치 문제가 그렇죠. 아니고요. 민주당이 한동훈 위원장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접근을 해서 될 사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감도가 높되 이것이 투표와 직접 유권자와 연관이 돼 있냐 연관이 돼 있냐 이 매트릭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 유권자의 연관도를 높으면 후보자의 연관도를 보면은 86 운동권 청산론이 훨씬 높아요. 왜? 검찰 독재 청산론은 이미 대통령 지지율에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공천할 때 검사들 별로 공천 안 하면 이 프레임은 무너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검사 일색으로 공천한다 그러면은 네. 그건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네.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면 된다. 그렇죠. 저는 다른 의견인데 국회의원 선거는 단체장 선거가 아닙니다. 그냥 후보만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점점 갈수록 새로운 세대일수록 정당을 보고 정당의 지도자가 누군지 보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한계가 다다른 것이 사실 검찰 독재 청산론이라고 했을 때 이 검사 독재입니까? 이 말은 한동훈 위원장 말이 맞아요. 여기까지는. 이 검사 독재였으면 이재명 대표는 감옥에 있었을 거다. 길거리에 못 다닌다. 이 말은 맞거든요. 근데 그 말은 그런데도 맞는 말이다. 근데 그런데도 검사 독재 청산론에 대해서 지지가 네. 공감이 86 운동권 청산보다 더 높아요. 네. 이 말은 뭐냐면 윤 대통령 이 정권이라든지 이 정권이 검찰 정권인 건 맞지 않느냐. 독재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 그런 인식을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요직에 검사가 너무 네. 많다라는 느낌을 준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부인 문제도 연결이 또 되는 건데 왜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느냐. 검사 정권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그 대통령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86 운동권 청산론 공감도가 더 낮게 나오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리고 86 운동권 청산론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힘이 약합니다. 이재명 대표 86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네. 예, 지금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임종석 전 실장 같은 사람이 86 운동권인데 이게 약간 정면으로 민주당의 핵심을 때린다는 느낌은 약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프레임 전환은 양쪽 다 필요하다. 검사 독재라는 말도 또 공감을 깊게 불러일으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이번에 설날에 메시지를 보면 민주당이 검사 독재보다는 그냥 정권 심판 아하. 쪽으로 다시 예. 넓히는 분위기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도 다른 프레임이 또 필요하다. 차라리 제가 어떻게 보면 이권 카르텔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86 운동권이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축소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제3지대 얘기 좀 해보죠. 네. 제3지대 지금 통합한 이후에 지지율 조사된 건 없는 거죠. 개혁신당. 통합되고 난 예. 이후에는 없는데 예. 일단 통합한 것으로 가정하고 그거 좀 보죠.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YTN이 통합된 건 이제 9일 날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예. 이건 6일, 7일 실시가 된 건데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를 해서 휴대전화 예.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것인데 이 조사를 보면은 통합될 것을 가정해서 그렇죠. 총선 투표 정당입니다. 지역구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31, 녹색정의당 2, 이준석 이낙연 통합정당 11. 예. 그다음에 기타 정당 3 없다.
무당층이죠. 21%니까 두 자릿수예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 이 조사가 나오기 직전에 통합하기 전에 조사들을 보면은 대체로 이건 추세만 말씀드린 겁니다. 한 자릿수였다는 거죠.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그리고 두 정당이 합해져서 어떤 시너지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이준석, 이낙연 통합신당이 11% 두 자릿수가 나온 것이고 근데 네. 없다가 이제 무당층이 21%면 여기서 한 3분의 1 정도는 이 통합신당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3분의 1의 법칙이죠. 네. 그러면은 7% 정도가 옮겨가면 18%예요. 그러니까 18%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선거비 보존받을 수 있는 그렇죠. 15를 넘긴다. 역시 똑똑해. 예, 똑똑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적어도 현역인 경우에는 네. 이 정도 두 자릿수 한 15에서 16% 정도 되는 지지율에 자기 인지도 20%를 얹으면 다자대결 구도에서 아, 현역이 나와서 개혁신당으로 옮겨갈 경우에 해볼만하다. 나 되겠네 해볼만 하겠네 수도권에서 적어도 이 정도의 구도는 만들어지죠. 그렇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일단 빅텐트 이 통합신당이 위성정당 안 한다 그랬죠. 네. 그러면 적어도 유권자들이 지역구는 양대 진영 대결이니까 다수당이 누가 될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가려놓고 그러면 비례투표는 그래 이게 비례정당 아니야 이런 정당이 비례정당이 하고 네. 투표할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어떻게 봅니까 우리 김수민 네. 평론가는 이 제3지 개혁신당의 미래 아직 이거 일단 YTN 조사 같은 경우에 이게 항목이 달라요. 선택 항의. 뭐라고 했냐면 이준석, 이낙연 통합정당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한국갤럽에서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했던 조사에서는 개혁신당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이준석 신당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자릿수가 나온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여기서 총선 비례대표는 10%, 지역구는 11% 이렇게 나왔는데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나쁜 성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양쪽이 통합을 하게 되면 이탈층이 생깁니다. 생길 수밖에 없죠. 네, 1 더하기 1이 1.5라도 되면 다행인데 심지어는 1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합쳐져서 이제 좀 이탈층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일단 10%는 넘겼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물론 학에 따라 달려있겠지만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예, 더 내려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배 소장 김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